1903년 라이트 형제는 바야흐로 항공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I don't know that we really have photographic proof of the airplane flying in 1903. 라이트 형제 이야기가 일종의 신화임을 알고는 화가 났습니다. 전 저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호주의 항공 역사학자인 저 존 브라운이 항공 분야 최고의 영예를 재평가하기 위한 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동력 비행기를 최초로 몬 사람이 라이트 형제가 아니라 구스타프 화이트헤드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독일 출신 발명가인 그가 과연 왕좌의 도전자가 될 수 있는가? 그 같은 주장은 이제 분노를 자아낼 뿐입니다. There is no evidence that I buy to suggest that he ever left the ground. 당시에는 라이트 형제를 포함해 화이트헤드도 성공적인 모터를 만들 기술력이 없었고 오빌라이트는 그를 몽상가라며 비난했죠. 과연 구스타프 화이트헤드는 빗나간 몽상가였을까요? 아니면 경쟁자에게 인정받지 못한 천재였을까요? I know he flew. It flew so easily for me. 혹시 라이트 형제가 세상을 속인 걸까요? 미국의 저명한 과학단체와의 특별한 합의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낸 걸까요? 이 계약서에는 박물관이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서술할지가 명시돼 있죠. If the price of telling the truth is losing the right flyer, to me, a museum tells the truth. 과연 인류 비행 시대의 서막을 연 주인공은 라이트 형제일까요? 아니면 구스타프 화이트헤드일까요? 비행기의 발명. 이것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죠. 이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중앙에는 역사의 시발점이 된 비행기 한 대가 놓여 있는데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몰았던 플라이어 1호로 미국의 오래된 국보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그대로가 진실일까요? 2011년 호주의 항공 역사학자인 저 존 브라운은 비행의 초기 역사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라이트 형제의 아성에 도전할 만한 증거를 마주하게 됐죠. 항공시대 여명기에 촬영된 이 놀라운 사진은 1901년에 이미 동력 비행기가 존재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종사이자 비행기 개발자로서 제가 받은 첫 느낌은 모든 게 제자리다, 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였죠. 비행기를 만든 사람은 독일인 비행가 구스타프 화이트헤드였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이며 비행기는 정말로 하늘을 날았을까요? 들리는 소문에 그는 라이트 형제보다 2년 빠른 1901년에 하늘을 날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는 이 비행기가 없는 걸까요? 위넨에서 항공 디자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던 저는 무엇이 진실인지 파헤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먼저 인터넷에 등재된 오래된 자료들을 검색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구스타프 화이트헤드에 관해 그전까지 몰랐던 수백 개 기사들을 찾아낼 수 있었죠. 그렇게 시작된 구스타프 화이트헤드에 관한 조사는 장장 5년간 계속됐습니다. 박물관과 비행장, 대서양 양안의 기록 보관소에서 5대륙에 걸친 새롭고 핵심적인 자료들이 빛을 찾게 됐죠. 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에 속할 이름이 역사에서 고의로 지어진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조사를 계속할수록 항공 역사의 왕좌를 둘러싸고 지난 80년간 이어져온 논쟁에도 깊숙이 휘말리게 됐죠.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 그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1930년대에는 비행사들 간의 경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가장 막강한 도전자는 오빌라이트로 그는 자신과 죽은 형 윌버가 1903년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1934년 기자 겸 작가였던 스텔라 란돌프는 스스로 최초임을 주장하는 오빌 라이트에 반박할 결정적인 자료를 찾아내게 됩니다. You mentioned an interesting article? Take a look. It's in a special collection, Early Aviation. 1901년 뉴욕 신문에 실린 기사는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에서 행해진 독일인 비행가 구스타프의 비행을 상세히 소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료당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라이트 형제의 팬이었기 때문에 기사에 나온 비행 날짜가 1901년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었겠죠. 라이트보다 2년이나 빨랐으니까요. 그래서 경제 대공황이 한창일 때 여자 혼자 몸으로 낮은 봉급에도 불구하고 구스타프 화이트헤드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죠. 1937년 스텔라는 논쟁이 된 자신의 책에 화이트헤드의 비행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담긴 상세 기사를 추가합니다. 거기에는 화이트헤드가 라이트 형제보다 앞섰다는 것을 증명하는 11명의 증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스텔라의 책은 초기 한국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상당 부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고 독일인이 미국인보다 비행에 먼저 성공했다는 걸 입증하려는 스텔라의 노력은 환영받기 어려워졌죠. 1989년 사망할 때까지도 스텔라는 화이트헤드의 선도적 지위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묵살당했죠. 1948년 스미소니언 재단과 미국 정부는 라이트 형제를 비행의 아버지로 공식 선언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의 첫 비행지였던 키티오크에는 연간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찾아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다면 화이트헤드가 먼저라는 스텔라의 주장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조사를 거듭함에 따라 저는 역사 이면에 어두운 내막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찾아낸 1945년 기사에서 오빌 라이트는 화이트헤드의 지인 중 한 사람의 말을 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이트헤드는 어떤 비행에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괴팍하고 공상가이며 자신이 그저 상상한 것을 실제라고 믿는 몽상가일 뿐입니다. 미국에는 오늘날까지도 여기에 동조하는 세계적인 과학단체가 있습니다. Did Gustav Whitehead fly? You can't say no. You can't prove a negative. But I don't think the evidence has come even close, not within a country mile of indicating that he had flown. So if he did fly, the evidence to prove it is still out there someplace. We haven't seen it. 저는 그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찾아 이번에는 1874년 화이트헤드가 태어났던 독일의 로이터스 하우젠 마을로 향했죠. 마을에는 화이트헤드가 미국에서 개명하기 전 사용했던 구스타프 바이스코프라는 이름의 독일 비행사를 기리는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소장품은 실제 크기로 복제된 화이트헤드의 21호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를 보는 순간 저는 압도당하고 말았죠. 제가 보는 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물론 첫 느낌은 뭐랄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았죠. 놀랍게도 화이트헤드의 비행기는 단엽기였어요. 오늘날에는 복엽기가 거의 없다는 점만 봐도 그는 선구자가 분명했던 거죠. 다음은 배치인데요. 비행기에 적용하는 4가지 벡터들을 병치해 놓은 그런 방식이 오늘날의 비행기를 연상시켰습니다. 사실 지금이라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쓰이는 소재만 다를 뿐 적용되는 물리법칙은 같으니까요. 박물관을 운영하는 이 지역 항공학자들은 화이트헤드를 지지하는 쪽으로 항공 역사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록 보관소에는 비행사가 되기까지 그의 삶을 둘러싼 소중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동생 니콜라스의 기록에 의하면 화이트헤드는
어려서부터 비행을 꿈꿨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형은 초나 코르크를 매단 낙하산 모양의 작은 기구들을 늘 취미 삼아 날리곤 했습니다. 한편 대서양 반대편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는 화이트헤드의 미래 경쟁자였던 윌버와 오빌라이트 형제가 똑같이 비행에 매료당해 있었죠. Think that's good? Yeah. 1870년대 인기를 끌었던 하늘을 나는 장난감은 어린 오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빌은 이렇게 적고 있죠. 매우 섬세했던 장난감은 어린아이 손에 얼마 가지도 못했지만 그 기억만큼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화이트헤드와 라이트 형제는 양쪽 다 독일의 디자인 엔지니어였던 오토 릴리엔탈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Lilienthal on first appearance would have been one of these cranks that they always show when they show the people who failed in flight when the things go straight down. Because what he did was he built a set of wings and he ran down the hill and glided. That seems like almost like a comedy routine. But before he did that, Lilienthal had taken tens of thousands of measurements of airfoils, which is the shape of a wing, to determine which would be the most efficient shape to glide. He made 2,000 glides. So, in fact, rather than being one of these weird cranks, he turned out to be the pioneer that inspired the Wright brothers and just about everyone else. 릴리엔탈의 혁신적인 날개 디자인은 뚜렷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훗날 화이트헤드의 비행에도 토대로 작용했죠. 화이트헤드는 기본적으로 릴리엔탈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릴리엔탈식 날개에 그저 엔진을 추가한 셈이죠. 물론 수정이 필요했는데 엔진을 싣기 위해 동체를 이쪽에 둬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 조종사는 여기 엔진 바로 뒤쪽에 서서 가는 방식으로 기체를 조정할 생각이었죠. 독일 고향 마을에서 화이트헤드는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했음을 알려주는 기념탑도 서 있죠. Andy, how are you? 이와 똑같은 시각은 독일 밖 해외에도 존재하는데 미국 코네티컷주가 그 예입니다. 브리지포트에 거주하는 물리교사 앤디 코치는 1980년대에 이미 화이트헤드의 21호기 실사 모형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화이트헤드의 비행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Well, I heard about it at a lecture at the Fairfield Historical Society, and I said, gee, this looks like a hang glider. I think I could build this airplane. We need a safety wire on here to make sure the wind can't blow this upside down. I started all by myself, and people wandered into the hangar and offered to help. Many of these people were older men in their 70s and 80s, but they knew the story of Gustav Whitehead very well. They'd learned it from their parents. Some of them even knew people who had seen Gustav Whitehead fly. So they joined in with me, and we built this replica. We took it out to Bridgeport Airport, started taxiing, just moving along the ground. Then it just leapt off the ground so simply. 그로부터 10년 후 로이터스 사우전의 모형 비행기 역시 이륙에 성공합니다. 화이트헤드의 비행기가 라이트 형제 것보다 2년 먼저 날 수 있었다는 점은 분명했죠. 하지만 1901년의 비행 자체를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평가들은 화이트헤드가 비행기를 이륙시킬 만한 항공 엔진을 제작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같은 주장은 오빌라이트가 쓴 비난 기사의 문구와도 일맥상통하죠. 화이트헤드는 성공적인 모터를 만들 만한 기술이 없었다. 그는 몽상가였을 뿐이다. 정말 화이트헤드는 몽상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선 천재였을까요? 전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Herr Braun, ich bringe Ihnen die Bilder und die Negative.
Vielen Dank. 바바리아라는 소도시 출신의 가난한 청년이 어떻게 항공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비행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1880년대 독일은 세계 최강의 산업국가였습니다. 최근 발견된 1950년대 기사에 따르면 청년 화이트헤드는 독일 유수의 엔진 제작 회사에서 설비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었죠. 하늘을 나는 꿈. 그 꿈을 쫓으며 돈도 벌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과 유럽으로 가는 전기선에 취업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는 범선들에 이제 막 엔진을 부착하던 시기였습니다. 배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돛과 바람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더불어 엔진의 작동 원리도 깨우치게 됐겠죠. 1894년경 화이트헤드는 돌연 선상 생활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가 탔던 배가 미국 동부 해안에서 연달아 2번이나 좌초하게 되는데 두 번째 장소인 케이프 코드는 선박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것이었죠. 결국 그는 육지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을 날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할 때였죠. 가난한 이민자 청년이 어떻게 비행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1890년대 신문기사는 저를 보스턴 남부 블루힐즈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가 본격적으로 항공업계에 입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는 미국 내 항공 관련 단체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보스턴 항공학회에 정식으로 취업을 합니다. 당시 이곳은 독일의 유명한 글라이더 제작자였던 오토 릴리엔탈의 미국 내 공식 대표부와 같았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이곳에서 릴리엔탈식 글라이더와 기상관측용 연을 만드는 책임자로 일하게 되죠. 마침내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천직을 찾게 됐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던 릴리엔탈식 글라이더와 그의 활동은 1897년 뉴욕 헤럴드 신문에도 실립니다. 비행을 꿈꾸던 젊은이는 얼마 후 결혼과 함께 피츠버그로 이주하고 그의 생애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시기를 펼쳐나가게 되죠. 25살 청년은 낮에는 제철소 엔지니어로 일합니다. 밤이면 자신의 작업실에서 비행기에 부착할 경량 엔진 제작에 몰두했죠. 훗날 주장한 바에 따르면 그가 동력 비행을 처음 시도한 것도 피츠버그에서였죠. 비평가들은 피츠버그 비행은 그의 환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934년 스텔라 란돌프는 비행기가 이륙했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을 찾아내죠. Please. I flew with Mr. Whitehead on the occasion when he succeeded in flying his machine propelled by steam motor. 기계공이었던 루이 다바리치는 자신과 화이트헤드가 피츠버그 대로 쪽으로 800m를 날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899년의 이 비행은 비행기가 이륙 후 불시착했기 때문에 단순한 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굴 믿어야 할까요? 비평가일까요? 다바리치의 증언일까요? 저는 연구원 폴 백과 함께 스텔라 란돌프는 볼 수 없었던 당시 기록물들을 살펴봤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스텔라 란돌프가 1930년대 무렵 알아냈던 것 외에는 당시 행적에 관해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현재는 30개가 넘는 기사들이 새로 발굴돼 있죠. 이제는 어디에서 이륙했고 또 어디쯤에 불시착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종합해보면 당시 비행은 수평 비행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피츠버그는 이번이 처음이라서요. 구스타프 화이트헤드가 동력 비행을 시도한 곳에 가보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무척 궁금하고 흥분도 되네요. 이튿날 저와 폴 백은 이 지역 역사학자 존 차이코프스키의 안내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Leading up here, according to all the articles, is the location of where Gustav would have taken off, which is McGee Women's Hospital, where I was born. He would have taken off, coming on a 45-degree angle, that slope, straight down on Wilmot Street, which is where he crashed right into the building straight ahead. Right. Where exactly did he hit? Approximately right where the tree is today. 전 확실할 수 있었습니다. 화이트헤드가 이 건물과 부딪히지만 않았어도 동력 비행의 역사는 1899년 12월에 시작됐을 것입니다. 물론 주리 역사가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말이죠. 그들이 인정하는 이야기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의 선구자였다는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는 1890년대 무렵 자전거 제작과 대여 사업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최신 발명품에 대한 수요는 엄청났죠. 여기에서 얻어진 수익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동업회사의 밑거름이 됩니다. They were two very distinct people, very complex personalities. Thanks, boys. Wilbur was a genius. He was one of the great instinctive scientists this country has ever produced. Orville was a great technician, a great craftsman. He could build things. But Orville did not have Wilbur's genius. (1899년) 이후부터 형제는 비행장치 개발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화이트헤드가 발명한 엔진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행기에 달 만한 경량 엔진이었죠. 여기에서 양측의 이야기는 짧게나마 얽히게 됩니다. 화이트헤드가 피츠버그 비행을 시도할 무렵 형 윌버는 옥타브 샤노트로부터 화이트헤드의 엔진을 추천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윌버는 기꺼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죠. 10마력짜리 모터가 13kg밖에 나가지 않다니 정말 놀랍군요. 설사 발명가가 5배의 계산 실수를 했다 해도 항공용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모터가 확실합니다. 감사를 담아 윌버 라이트가. (1901년) 화이트헤드 가족은 다시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로 이사를 갑니다. How much longer will you be? One more long night. 새 비행기 제작을 위해 투자금을 확보한 화이트헤드는 디자인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과연 그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조사 도중 스텔라 란돌프는 두 증인으로부터 라이트 형제의 방문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은 선서 진술서에 당시 상황을 매우 자세히 묘사해 놨죠. 나 세실 스티브스는 스스로 알고 믿는 사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 어렸을 때 화이트헤드 시댁 바로 이웃에 살았습니다. 1900년대 초반 무렵 라이트 형제가 화이트헤드 씨의 작업실로 찾아왔었죠. 형제는 발명 후원금을 제안하러 오하이오주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화이트헤드 씨로부터 자신들의 비행기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내부 정보를 얻어갔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작업실 안에 있던 저는 대화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했죠. 그들이 가고 나자 화이트헤드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엔진 발명에 관한 비밀을 다 말해줘 버렸으니 그 사람들도 더는 나를 후원할 생각이 없을 거야 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예언처럼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1966년 다른 연구자에게도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류 역사가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죠. That just isn't true. Unlike Whitehead,
the Wrights, I mean, documented everything, not only in diaries and letters and that kind of thing, but their father's diary. And when people adamantly claim they were, I saw them, I just say nonsense, and I see that as proof that I'm not going to give a whole lot of credence to the rest of what you say, because I know that's not true. 우리가 아는 것은 1901년 여름 화이트헤드에 새 비행기가 완성돼 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Should have this working in no time. 그 결과물이 2011년 저 존 브라운이 봤던 바로 그 비행기입니다. 21번째로 만들었다고 해서 비행기 이름도 21호기였습니다. 새 비행기는 릴리엔탈식 글라이더의 단점을 보완하고 크기를 확대한 후 이착륙 장치와 2개의 프로펠러를 추가해 만든 형태였죠. 동력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주인공이 되고자 화이트헤드는 이번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비행에 나서기로 합니다. 한편 같은 시기 남쪽 600km 밖에서는 라이트 형제의 무동력 글라이더 실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키티호크의 드센 바닷바람을 이용하려 했죠. 이들이 비행기에 엔진을 부착한 건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1903년 12월 14일) 형제의 첫 비행 도전은 추락으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부서진 비행기를 수리하고 3일이 지난 12월 17일 형제는 다시 두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오빌라이트의 일기에 따르면 이날 비행은 성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린 아이들도 알 만큼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They made 4 flights that morning. The first one was only 120 feet in a little over 12 seconds. They took turns, and Orville made the first flight, so Wilbur made the 4th flight. And on that flight, he traveled 870-some feet in 59 seconds. He was in the air almost a minute. And that was enough to convince them that they had achieved sustained flight. 라이트 형제의 비행 실험은 매우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 오빌은 첫 비행으로부터 5년이 지난 1908년 사진 한 장을 공개합니다. That was one of the most reprinted, historically significant pictures of all time, the very first flight. And when you look at the first flight photo, you will see that the flyer is off of the ground.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진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항공 디자인 성능 분석가 조 볼머가 키티호크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볼머는 비밀리에 외국 항공기를 분석하는 전문가로 그 결과를 백악관과 국회, 미 국방부에 보고하기도 했죠. 그런 그가 라이트 형제가 남긴 사진에서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The Wright brothers had a criteria that unless you flew at least 1/10 of a kilometer, 328 feet, that you hadn't proven anything. In fact, Wilbur said that any flight shorter than 300 feet would be just a jump in the air and proved nothing. And he used the word nothing. This flight is portrayed by many to be the first successful flight. But in fact, the airplane only went about 1/3 of the distance that they felt was a minimum for a success. And as you can see, this elevator here is at the full up position. That was a problem because it was pivoted too far back and it would flop either one way or the other completely. And that's why Orville went up, down, almost hit the ground, went up again, and then hit the ground on the second time he came down. So this flight, really by the Wright brothers' criteria at the time, was not a success. 윌버 라이트 본인의 기준으로도 세 번째 비행까지는 거리가 너무 짧아 성공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가 되어서야
260m를 날아 형제는 비행에 성공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This is supposedly a picture of the fourth flight, but the propeller blades are clearly visible, so the engine was stopped. And the airplane appears to be either on the ground or within a foot of it. So this is at or very near the end of the flight. Now, the Wright brothers claim that that airplane on that flight went 852 feet in 59 seconds. However, the mensuration using standard trigonometric and geometric techniques shows that airplane to be between 300 and 340 feet from the takeoff point, not 852. Not only that, when we look at the picture in detail, we notice the wing is bent with the tips a little bit lower. Now that's characteristic of the 1903 airplane. But the next thing is that there are these three dark blobs on there. What are they? 무척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1903년 비행기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보면 수평으로 장착된 엔진과 누워있는 조종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점으로 보일 만한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반면 1908년 비행기에서는 형제가 두 개의 좌석에 앉아있고 그 옆에 수직형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세 개의 점인 셈이죠. So these three blobs are much more consistent with the 1908 airplane than the 1903. The Wrights did bring the two-seat model of their aircraft to Kitty Hawk in 1908, and they flew it dozens of times over the course of a month and a half. So I really am not 100% sure what I'm looking at here, whether it is in fact a 1903 shot. I don't think the photography by itself proves that they had success. 조 불머의 분석대로라면 라이트 형제가 260m를 날았다는 사실은 오로지 한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셈입니다. 바로 오빌 라이트 본인이죠. One of the key issues in the early years of powered flight is, can we verify that they did what they said they did? How reliable are they? And how reliable were the people who claimed to be witnesses to what they did? Now, in the Wright brothers' case, they were out in Kitty Hawk with a couple of locals who lived in shacks, and Orville claimed his fourth flight was 852 feet. There is no independent verification, except the Wright brothers did not lie. And there it goes! 그렇다면 1903년 비행기에 복제품을 만들어 재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He's working hard. No one has had any success duplicating the fourth flight. In fact, the farthest that I know of that anybody's flown a Wright replica is about 130 feet. Many people have gotten injured flying replicas of Wright flyers, and 2 people got killed. 키티호크 비행 이후 5개월 뒤 라이트 형제는 오하이오주 데이턴 인근에서 기자들을 불러 새 비행기의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시연회는 엉망으로 끝나고 말았죠. (1905년에) 이르러 라이트 형제는 변형된 형태의 고격기로 공중을 순회하는 데 성공합니다. 라이트 비행기를 담은 이 최초의 활동 사진은 1908년에 촬영된 거죠. 이 무렵 형제는 항공 제어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통해 이미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With that patent, they tried to either keep people out of the aviation business or take 10% of whatever they made from aviation. They ended up spending a lot of time suing other people. 하나의 골치 아픈 소송은 곧 2개의 소송으로 이어졌죠. The judge that adjudicated their case admitted that he
was favorable to the Wrights because they were the pioneers of aviation, as he put it. 당시의 라이트 형제에게는 비행기 발명보다 돈을 버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시연회 이후 벌어진 상황을 보면 그 같은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형제는 더는 비행기 개발에 애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들의 모든 힘을 오로지 경쟁자들을 고소하는 데만 쏟아붓게 되죠. 1912년 형 윌버가 사망합니다. 하지만 동생 오빌은 1920년대에 자신과 죽은 형을 주인공으로 삼아 항공 역사에 관한 책을 조술하며 활발한 사회 활동을 이어가죠. 키트호크 비행이 알려지면서 오빌은 사회적 명성과 함께 사업에서도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1930년 중반 스텔라 란돌프가 화이트헤드의 잃어버린 비행을 언급하며 그런 오빌의 명성에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그녀의 책에는 브리지포트 선데이 헤럴드지의 저명한 기자였던 리처드 하울의 오래된 목격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날짜는 라이트 형제의 키티호크 비행보다 2년 이상 앞서 있었죠. 하울의 기사는 1901년 8월 14일 이른 새벽 들판을 향하는 화이트헤드에 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들판이 환하게 밝을 무렵 긴장감은 매 순간마다 늘어났다. You really think you can get this thing to fly? Just you watch me. Well, good luck. Start the engine. Let's go. 정말 흥분되는 순간이었다. 그 기계는 새 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지켜보던 기자도 두 명의 조수들도 경이로움에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이제 비행기는 15m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하월의 기사에 따르면 화이트헤드는 그날 800m를 비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스텔라는 이 증언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화이트헤드가 최초의 비행사임을 입증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증인을 찾아 브리지포트로 간 그녀는 3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부는 그의 비행을 수차례나 목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I was present when Mr. Whitehead succeeded in flying his machine, propelled by motor. The distance flown was approximately 1.5 miles. The first flights made by Mr. Whitehead lasted approximately 5 minutes time. 스텔라는 모든 증인들에게 공중받은 선서 진술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얻어낸 진술서는 11개였습니다. 양도 많았고 출처도 다양했기 때문에 보통 상식으로는 매우 분명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었죠. 어느 모로 보나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스텔라 란돌프는 화이트헤드가 세계 최초의 비행사로 인정받을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오빌 라이트와 그의 힘센 가문 그리고 친구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45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지가 화이트헤드를 최초의 비행사라고 언급하자 오빌의 한 친구가 잔뜩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6호로 57쪽에 난 화이트헤드 기사는 폭탄이 될 수도 있어. 그간의 명성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오빌은 당장 진화에 나섭니다. 영향력 있는 항공 잡지에 의심스런 화이트헤드의 비행이란 제목으로 글을 게재한 거죠. 먼저 그는 스텔라의 증인들 중 유일하게 화이트헤드의 비행을 부인한 인물을 찾아냅니다. James Dickey worked with the late Gustav Whitehead when he. 선데이 헤럴드지에 따르면 제임스 디키는
1901년 비행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 중 하나였죠. I believe the entire story in the Herald was imaginary. I was not present and did not witness any airplane flight on August 14, 1901. 전 디키에게 증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임스 디키가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처음 몇 마디 만에 자신은 거기 없었다고 말합니다. I was not present. 현장에 없었다는 사람이 무슨 증인입니까? I believe the entire story in the Herald was imaginary. 그렇다면 디키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얘기 도중 화이트헤드가 자신에게 진 빚을 갚지 않았다는 말도 합니다. 오빌의 그 다음 공격은 화이트헤드의 평판에 치명타를 가합니다. 서명이 빠지긴 했어도 화이트헤드의 동료였던 스탠리 비치의 진술서라면서 그 일부를 언급한 거죠. 1901년에서 1910년까지 비치는 종종 화이트헤드와 만났지만 비행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화이트헤드의 비행기가 이륙했다는 사실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비치의 진술서 자체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편집장 시절 비치 본인이 썼던 기사와 모순되기 때문이죠.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기사가 작성된 날짜는 라이트 형제가 주장하는 1903년 12월 비행보다 석 달가량 앞서 있죠. 기사 내용을 보면 화이트헤드가 자신의 글라이더에 이 흰마력 엔진을 달았다고 써 있습니다. 비행기는 지면을 스치듯 날아서 조종사가 땅을 밟지 않고도 약 300m가량을 나아갈 수 있었다고 스스로 증언하고 있죠. 비치는 화이트헤드와 공식적으로 결별한 1909년 이후 스스로의 말을 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빌은 화이트헤드의 비행을 목격한 다른 11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죠. 1960년대 무렵까지 화이트헤드의 비행을 목격했다는 증인은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스미소니언 측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죠. We all know what problems there are with witness testimony, and I just discount the witness testimony. I, Anton Bruckner, was acquainted with the late Gustav Whitehead and was employed by him in the construction of motors and heavier-than-air flying machines. Their memories were so vague. They weren't necessarily memories of a powered flight. I was present and assisted on the occasion when Mr. Whitehead succeeded in flying his machine propelled by a motor. I was present when Mr. Whitehead succeeded in flying his machine propelled by motor. The dates in many of those are mixed up. 14th of August 1901. September or October 1901. 오빌은 비난 기사 속에서 화이트헤드의 비행에 관해 보도한 하월의 목격담까지도 이렇게 공격합니다. 가장 황당한 점은 왜 하월의 기사가 사실이라고 믿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I think the article in the August 18th Bridgeport Sunday Herald may have been Richard Howell listening to Whitehead talk and just putting it down on paper. It may well have been something like that that just got out of hand. 제가 내린 판단은 다릅니다. 전 신문 기사들과 공인된 진술서가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죠. 화이트헤드의 첫 비행 성공에 관한 증거는 말 그대로 압도적입니다. 선데이 헤럴드 편집장 외에도 2명의 목격자가 더 있었는데 한결같이 1901년 8월 화이트헤드가 비행에 성공했다고 진술했죠.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4개의 지방 신문사들조차도 화이트헤드의 비행 성공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1901년 그는 항공기 형태의 비행선을 타고 하늘을 날았다. 그는 자신의 기계로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화이트헤드는 최근 2차례의 성공 비행 이후 2대의 비행기를 추가로 제작했다. 이것은 브리지포트에서 최근에 발견된 경쟁 신문사의 일면 기사들입니다. 브리지포트 이브닝 포스트지죠.
이 기사는 화이트헤드의 두 번째 비행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신문에도 성공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비행 장소는 브리지포트 서쪽 끝에 위치한 트로팅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헤드의 1901년 비행을 보도한 기사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약 300개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901년 40년이 지난 당시까지도 오빌의 악의적인 기사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해 라이트 형제의 아성을 위협하는 독일인 비행사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었죠. 1948년 스미소니언 협회와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라이트 형제를 세계 최초의 비행사라고 발표합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라이트 형제의 1903년 비행기는 스미소니언 항공전시관의 대표 전시작이자 주력 상품이 되어 왔죠. The Wright brothers' achievement stands. But if Gustav Whitehead achieved a semblance of powered flight earlier, he should be recognized for that, and he should be recognized by America's preeminent scientific museum. 2013년 미국 코네티컷주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공 잡지인 제인스사는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인물로 구스타프 화이트헤드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미소니언 측은 왜 화이트헤드를 항공 분야의 선구자로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전 세계가 몰랐던 사실은 1948년 스미소니언과 라이트 재단이 은밀하게 체결한 계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1976년 정보공개 청구법이 제정되고 나서야 알려졌죠. 계약 내용에 따라 스미소니언 측은 1903년 라이트 형제보다 앞선 그 어떤 비행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약서는 박물관이 어떤 역사관을 표방해야 할지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미국 국립박물관이 라이트 형제보다 앞선 비행사에 관해 말을 못하게 막아놓았죠. I think it's unfortunate that a great museum such as the Smithsonian would be contractually bound to what is perhaps a lie. 이제는 박물관의 간판이 되어버린 라이트 비행기를 지키려면 스미소니언 측은 꼼짝없이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은 왜 생겨났을까요? 과거 스미소니언은 40년 동안이나 이전 회장이었던 사무엘 랭글리의 비행기를 최초의 비행기라며 지지했습니다. 오빌라이트는 그 기록을 수정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마침내 스미소니언이 굴복하면서 양측 간의 계약이 성립된 거죠. Well, I'm not a lawyer. I'm an historian. And when I look at the contract, what I see is sort of an important monument to a moment in time, having nothing to do with other first flight claimants, but having to do with those years when the Smithsonian was in fact not playing fair at all to the Wrights. 과연 스미소니언은 이 계약을 파기할까요? 역사를 진실되고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말입니다. Whether the Smithsonian were ever to reject the contract is above my pay grade. But if it was my decision, I wouldn't do it. If the price of telling the truth is losing the right flyer, to me, a museum tells the truth. 화이트헤드의 비행을 둘러싼 최종 판결이 무엇이건 간에 그가 남긴 말들은 예언이 됐습니다. I have no doubt flying machines will be as common as automobiles in a few years' time. And before you and I are old men, there will be more traveling through the air than there are on land or water. 불행하게도 1902년 당시 화이트헤드는 상업용 비행기 제작을 위해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라이트 형제와 달리 그에게는 사업 운이 없었고 투자자는 얼마인가 돈을 회수해버렸죠. Mark off! This is my shop! 일할 곳마저 빼앗긴 그는 다시는 재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스텔라 란돌프가 구스타프 화이트헤드의 잃어버린 비행을 조사하고 있을 무렵 그 주인공은 역사의 안개 속으로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죠. 그는 자신의 인생의 절정기를 항공 엔진을 만드는 데 투자했습니다. 1927년 화이트헤드는 무명인 채로 눈을 감았고 허름한 묘지에 쓸쓸히 안장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라이트 형제의 이야기만이 남게 됐습니다. 형제의 비행 모습이 화면에 등장한 순간부터 우리는 1903년 키티호크에서 최초의 비행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역사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오늘날 라이트 형제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습니다. 후손들에게도 전파되고 있죠. Achieved by dauntless resolution and unconquerable faith. 아니면 미국 정부를 대신해 스미소니언 대표가 서명한 계약서의 보호를 받은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If somebody ever came up with creditable evidence that I could buy that someone had flown before the Wrights, I'd admit it. 당시의 신문과 잡지에는 화이트헤드의 서로 다른 7차례의 비행이 기록돼 있고 그 모두가 라이트 형제보다 앞선 것들입니다. 그를 증명하는 17명의 목격자와 진술서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 역사는 재평가돼야 합니다. 누가 최초로 하늘을 날았는가? 80년 전 스텔라 란돌프가 파고들었던 이 질문은 이제 양쪽 역사가들을 치열한 공방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진실 속에 그리고 원칙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공로는 마땅한 자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